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머물렀던 중국을 떠나서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해외의 그렇네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예, 그럼 맞습니다. 여러 나라 각각 건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국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출연한 국민연금 개편안 1안과 2안 중에서 또 뭐 또 제3의 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도 네. 하던데요. 이 중에서 어느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납부하게 되는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개편안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선 그럼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안을 하나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1안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한다. 더 많이 내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대신 더 많이 내라. 네. 이게 1안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안은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로 올린다. 그러니까 받는 거는 그대로인데 내는 돈을 더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의 목표가 딱 드러나네요. 그죠? 1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좀 강화해 보자.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내야 되지 않겠니? 네. 이거고요. 2안은 이거 고갈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 보험료는 좀 더 납부하시면 고갈되는 기간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가장 큰 방점이 찍힌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생소하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연금 내던 시기의 월 소득에 비해서 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생애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네. 이게 소득 대체율이 5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1988년도가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원년이거든요. 예. 그때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생애 평생의 평균 소득의 70%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적게 내고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너무 과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춰졌고요. 다시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결정을 한 게 있죠. 보험료율을 낮추지 않는 대신에 네. 높이지 않는 대신에 네. 소득 대체율을 낮췄다. 그럼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보험료를 내는 비율이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또 역시 월급 300만 원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요. 여기에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9%니까 300만 원에 9%면은 27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27만 원에 직장인들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인들은 예. 네. 그래서 13만 5천 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1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가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는 4.5%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험료율을 내는 것도 책정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나라 상황을 보든지 다른 나라랑 또 비교를 해 보든지 우리나라도 어쩌면 보험료율을 올렸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게 다수 의견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맞다라는 데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연금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많이 다르십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연금을 공부하신 분들조차도 의견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준하는 OECD 국가들, 이들 국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연금이 고갈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금은 다 이미 고갈됐고 2주 정도 분은 여비만, 그러니까 여분만 어떻게든 만들어서 또 지급할 거 지급해드리고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국가를 보면서 저 봐라, 큰 국가 문제 안 생기잖니. 그러니까 연금을 고갈을 너무 걱정하면서 미리 보험료율 막 조정하고 소득 대체율 막 조정하면서 국민들 불안만 조장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그냥 연금을 저축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때 되면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보험료율을 억지로 올려가지고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거에 대한 논의에 상당히 소극적이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또 한 분들은 아니 고갈이 정해져 있고 고갈되면 국가는 뭐 어디서 땅 파서 연금 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연금 어떻게 보면 돈을 줄 수 있는 풀을 잘 관리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그렇게 풀이 좀 있었을 때 투자해서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 그러면 연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니 고갈 시점을 지금 자꾸 뒤로 미루면서 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많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던 경제학자들과 뒤에 설명해 주신 경제학자들 양쪽의 입장은 다른데 고갈이 예정돼 있다. 네. 연금 기금이 고갈이 어느 시점에는 고갈될 거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둘 다 하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건 산수에 가까워서 금방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어쨌든 인상을 하는 것이 예. 고갈을 뒤로 늦추는 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상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는 건데. 고갈을 막으려면 인상을 해야겠죠. 네. 네. 그런데도 인상을 못한 건 어쩌면 정치의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의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돈은 나가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매 정권마다 우리가 꼭 연금 개혁에 성공하겠습니다라고 정치권에서 뭐 대선 공약이나 총선 공약 등등으로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당초 약속했던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집권 세력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 국민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더 내세요라는 말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적게 받으시든지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왔다가 이제는 정말 턱 밑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국민 투표 비슷한 형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국민 투표가 앞으로 펼쳐질 예정일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 500명이란 분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을 결정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그러고도 또 좀 상당히 많은 네. 불협화음과 절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결국에는 밀어붙이는 집권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이건 해도 돼라고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덜 내고 많이 받는 세대는 분명히 앞 세대는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세대 이 두 세대가 나뉘는 만큼에 국민연금을 둘러싸도 세대 갈등, 세대 불평등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그것도 굉장히 강경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게 연금 개혁 때문에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연금이 실질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고 예. 또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네. 세대 간의 갈등이 늘어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이 세대 간에서도 다르고 또 장년층이더라도 그 장년층 중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장년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 개혁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적 소요를 많이 야기하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좀 보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연금을 처음 설정하고 설계할 때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지 왜 선심 썼다가 이제 와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 되지 네.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소요가 안 일어날 네.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가 연금 개혁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예견했던 경제학자나 관련 학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 드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일찍 시작돼서 예. 196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금 제도라는 건 공무원 연금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공무원 연금 제도를 처음 만들 때요. 그 제도를 들으시면 너무 환상적이셔서 무조건 오승훈 아나운서나 저나 그 당시 태어났으면 둘이 손잡고 공무원 시험 보자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공무원 연금의 제도의 방식이 어땠냐면 예. 본인이 납입한 시기부터 예. 20년만 납입하면 네. 그 바로 다음 해인 21년도부터 무조건 그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아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퇴직하면 되잖아요. 바로 퇴직을 네. 하면 그러면 바로 퇴직해도 되느냐? 네. 그때 공무원 연금으로 공무원에게 주기로 한 소득 대체율이 네. 90%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둘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럼 20살이 되죠? 그렇죠. 그럼 20살부터 딱 20년 봉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한 뭐 39이나 40 되겠네요. 40살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공무원 재직했었을 때 받았던 평균 소득의 90%를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환상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그 재정은 다 어디서 나오냐? 그것도 그렇고 네. 아니 그렇게 운영하면 이게 노후 대비가 아니라 뭐 청년 대비 연금이 아니냐, 중년 대비 연금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실 수 예.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 연금을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1960년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봐 주세요. 1960년이요? 네. 당연히 짧겠죠. 50세.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의 네. 비슷하셨어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그때 기대 수명이 50인데 그런데 60 이후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그거를 찬성하고 적극 가입하겠습니까? 그럼 연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상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령화였어요. 이렇게 전 국민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병장수할 줄 몰랐던 거고요.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건강과 의료가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걸 감히 지금 누가 100세 시대가 그렇죠. 코앞에 왔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정도로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와 동시에 저출산이 이렇게 심화될지 OECD 국가들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연금 개혁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추세에 다 놓여 있다면은 네. 뭐 그 나라들도 다 연금 재정 압박에는 다 직면한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OECD 국가들의 태반이 예. 연금이 고갈된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도 예. 2주치 정도만 그 잔고로 남겨주고 그게 고갈되면 또 2주 분량 정도 넣어놓고 또 2주 분량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연금을 계속 주기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립은 아니고요. 예. 그런 국가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2주치만 넣어놓고 2주치만 넣어놓고가 어떤 의미예요? 이미 다 고갈된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2주 동안 저 연금 수령하러 왔는데요 하고 은행에서 돈 찾아갈 사람들의 대략적인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2주치 분량만 뭐 어떻게든 세금으로 막던 국가 예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아서 지급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금액을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이거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2주치 분량 정도만 넣어놓으면서 계속 지급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고령화 추세랑 그러면 다른 나라의 연금 재정 압박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수치화된 것도 있습니까? 네,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대체율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소득 대체율을 잘 조정해야 또 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계속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겠죠.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낸 돈에 비해서 네. 그냥 내가 살아생전의 평균 월급에 비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게 OECD 평균이냐면 네. 50.7%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OECD에서 직접 집계한 연금과 관련된 보고서가 2022년 통계를 바탕으로 작년에 나왔거든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한 수치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체율이 40%로 일단 낮아진 상태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OECD보다 한 10% 정도 덜 받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OECD라는 국제 기구에서 네. 그 소득 대체율을 집계하는 그 산식과 우리나라가 소득 집계율을 복지부에서 집계하는 상식이 좀 달라요. OECD는 어떻게 집계를 하냐면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 평생 소득의 평균치. 네. 그러니까 내가 20대 후반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58세 마지막 사회생활을 했다. 그럼 그 기간에 토탈해서 평균치를 바탕으로 거기에 50% 정도를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부에서 집계하는 방식은 연금 수령하기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거기에 소득 대체율을 몇 퍼센트로 드립니다. 이렇게 집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는 나라는 OECD에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OECD는요. OECD 자체 통계로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예. 국가마다 국가 내부 통계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 통계는 또 각자 발표하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소득 대체율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평생 주기에서 어쨌든 내 소득을 평균 낸 것과 네. 우리나라처럼 은퇴하기 직전 3개년을 평균 낸 거는 뒤쪽이 더 연금 수령액은 많을 거 아니에요. 수령액으로 따지면. 수령액으로 따지면 많다라는 게 무슨 의미신지. 수령액의 기준 자체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적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예를 들어서 당신 소득을 500만 원입니다 했었을 때 500만 원의 50%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50%인데 내 소득이 300만 원이면 똑같이 50%인데 제가 실제 받아가는 돈은 더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 생애 전체 평균치하고 은퇴 직전의 마지막 3년의 평균치 중에 당연히 어디가 더 크냐 하면 생애 전체 평균치가 훨씬 더 커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서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임금을 줄입니다. 아,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경우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 거기서 정년하다가 예. 다시 그 직장 그만두고 바로 은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조금 중소하거나 작은 업체 가서 또 일하시죠. 그러면 또 거기가 또 내 소득의 마지막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굵직한 기업에서 뭐 부장, 임원까지 달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 마지막 그 3개년도에 내 평균 소득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율이 적죠. 적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OECD 기준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네. 소득 대체율이 40%가 아니라 다시 10% 정도 더 낮아져서 30%대나 20% 후반대로 낮아집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40%지만 예. 실질적으로 받는 게 한 20% 정도 된다. 네. 실제 소득 대체율은 예. 예,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 바로 그 실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평생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했었을 때 20% 후반까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대체율 40%라는 것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여도 측면에서 최대한 기여했을 때나 40%가 되는 거지. 연금을 낸 기간이 짧다거나 해서 기여가 적으면 소득 대체율이 4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소득 대체율 계산했을 때의 대전제 조건이 납부 기간을 40년 납부했을 때 기준으로 잡습니다. 40년 납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40%. 그렇죠. 그런데 우리 태반이 사회생활하는 연령이 자꾸 뒤로 늦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납부하는 기간이 4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납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요인들까지 따지면 오히려 아까 OECD 기준으로 제가 비교
비교했었을 땐 20% 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거보다 더 더 낮아질, 낮아질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논의도 연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가 20%도 안 나온 되면.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외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해외도 우리처럼 일단은 공적연금 지급 시점을 우리는 현재 63세인데 2033년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네. 예. 다른 나라도 지급 시점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추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최근 20개국이 연금 수급 연령을 더 뒤로 밀어가지고요. 얼마로 늦췄냐 하면 66.3세까지 늦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전에 평균치가 얼마냐 하면 64.4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뭐 한 2살 정도 또 뒤로 그렇죠. 늦춘 상황이고요. 네. 특히 연금 수급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들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74세, 에스토니아하고 이탈리아는 71세,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은 70세까지 상향한 상황입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70세 이상으로 연금 네. 지급받는 시점을 뒤로 밀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주목할 부분이 네. 있는데요. OECD 국가 4개 중 1개꼴로 연금 수급 연령을 계속 재조정하다 보면 국민들하고 이게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기 위해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룰을 정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 이게 OECD 국가 4개 중에 한 곳인데요. 예. 룰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 수명과 자동 연계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급 연령도 뒤로 미루는 그런 제도를 이거를 기대 수명 자동 연계 국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OECD 국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 수명 자동 연계.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어쩌면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그렇죠.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할 때 생명표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얼마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기대 수명들을 계산을 하는 그 산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OECD 국가들 다 똑같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연금 지급 시점, 그러니까 수급의 시점을 뒤로 같이 연계해서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매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걸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지났을 때 기대 수명이 얼마 정도 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점도 얼마로 늦춰야 된다. 이렇게 조정하는 국가도 있고요. 네. 그때 어떤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바탕으로 조정하는 국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나면 그러면 연금 수령액도 1년 늘어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국가마다 정하는 룰이 다른데요. 그렇겠죠. 예, 대표적으로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는 기대 수명과 비례해서 1대1로 늘려놓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핀란드,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1년 증가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8개월 늦춥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재조정하려고 논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연계해서 1대1로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법안을 해놨는데 네. 그러지 말고 연계해서 늦추는 그 기간은 좀 완화하자. 나이 들어선 돈 필요한 시점이 많은데 그래서 1년 기대 수명이 늘면 뭐 8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이걸 좀 정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뭐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복지 국가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 복지가 중시되는 나라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들 국가도 사실 쉽게 합의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우리보다 더 일찍 직면했었고 네. 그리고 일찍 직면한 만큼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룰로 어떻게 보면 진행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유럽은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옆에 나라가 하는 제도는
경우는 조금 다른 인접 국가가 수용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네덜란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한대요. 그러면 그럼 우리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그 룰을 바탕으로 우리에 맞게끔 개수 조정 정도만 하자. 이런 약간의 문화가 있어서 한두 곳에서 시작하면 나머지 곳은 좀 수용성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이 기대 수명과 자동 연계하는 방식, 요게 도입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이 만 59세에서 네. 만 64세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만 63세에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하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일단 늦추면 예. 늦추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네. 근데 만약에 70세부터 받는다고 치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이 60세에서 이제 62세 뭐 이렇게 올라가는 네.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간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보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예. 이게 얼음 사이에 있는 깊은 구멍. 그 부분은 다른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정년을 동일하게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가 아예 없어요. 예. 그리고 독일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최근 정년을 65세에서 67세까지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마저도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런 신흥국들은 꼭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딱 봤더니 이제 60세 분들을 꼭 노인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많은 네, 거죠. 이제는 뭐 인생은 60세부터 옛날에 그 그럼요. 말이 이제 인생은 70세부터 이렇게 또 예, 바뀌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저도 괜히 60 좀 정도 되시는 분들께 어르신이라고 불렀다가 혼난 적이 한 두어 번 있어요.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나도 청년이야. 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또 신체적인 여러 변화들을 수용해서 정년을 같이 뒤로 미루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금 크레바스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줄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되면 OECD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년 제도가 70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의 연금의 납부 기간, 보험료율 이런 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보험료율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9%죠.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근 지금 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일랜드하고 캐나다는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더 인상하려고 논의 중에 있어요. 네. 아일랜드는 0.1%포인트, 캐나다는 0.25%포인트씩 우리 단계적으로 또 조금씩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율 인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OECD 국가들의 태반의 논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갈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또 한 가지고 네. 또 OECD 국가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들어서 네. 연금 개혁을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많은 국가에서 연금이라고 하면 그거는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 상황이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금액으로 지출했던 금액이 50% 상승했거나 80% 가까이 상승한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 시점이 더 네. 빨라졌고 재정 압박이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율 역시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납부 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통상적으로 납부 기간들은 40년을 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데요. 예. 소득 대체율도 그걸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적게 납부를 해도 얼마까지만 납부해도 도대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최소 납부 기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네.
기본적인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고 이게 스페인이고요. 예. 코스타리카는 2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야 너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그럼 보는 거죠. 25년을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23년만 연금을 내고 뭐 직장을 잃고 이제 놀고 있다. 그러면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임계점을 딱 채우면 굉장히 두둑하게 받기 시작하는데 네. 그걸 못 채우면 상당히 박해지는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소득 대체율이 확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오겠군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소 납부 기간이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최소 가입 기간은 120개월. 그러니까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이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 소득 대체율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무 가입을 다 원칙으로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오. 그러니까 법으로는 의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네. 실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행정력이 타이트한 국가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랄까요? 국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OECD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걸 강제하는 조항이나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OECD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연금 개혁을 할 때 예.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분들을 더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반강제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계층이 있는데요. 바로 그 계층이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아,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 같기도 하면서 소속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 수가 되는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적합해요. 플랫폼 노동자는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 재직해 한다라는 그런 기간을 또 산출하기도 애매하고 네. 일을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이분들을 연금 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연금 가입을 위해 최저소득 기준을 아예 인하해버리거나 폐지해버리자.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부터 연금에 가입하는 그런 요건을 갖췄던 나라들이 있는데 예. 플랫폼 가입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달은 잘 버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100만 원 이하로 버는 달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 기준을 아예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최소 소득 수준의 규정을 아예 폐지한과 동시에 네. 이들 그 플랫폼 기업 그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의 보험료는 감면해주자. 뭐 사실 아주 적게 버신 분들에게 똑같은 보험 요율을 제공하는 그 들이미는 것은 예. 이분들이 자꾸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이거 가입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반강제적으로 그걸 징수하지 못했던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 보험료율을 우리가 좀 감면해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의무 가입 쪽으로 어쨌든 유도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의무가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던 칠레하고 멕시코는 플랫폼 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의무 가입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 자영업자 연금 가입 의무화를 이제서야 네. 자영업자를 이제서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9%의 보험료율 중에 4.5%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절반 4.5%만 직장인이 내도록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내주는 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9%를 오롯이 자영업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큰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가입을 꺼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쩌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차등해서 좀 할인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할인해서. 예,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 차등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분은 그냥 국가에서 내줄 테니까 나머지만 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자영업자는 네. 연금 가입에 사각지대에 있었다가 이제서야 의무화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의무화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런 논의를 식으로 할 겁니다. 의무 가입을 유도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군인 연금도 있고 조금은 특별한 연금들이 있잖아요. 네. 특수 직종에 해당하는 해외에도 이런 뭐 직능 연금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콜롬비아 15개국 국가가 현재 많은 직업군에 대한 직종 업무에 대해서 특별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특별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마다 그 직업군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찰, 소방관, 여긴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한 일을 하거나 너무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하는 연령이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이런 위험한 일을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해간 것에 대한 네. 응당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차등해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프랑스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핀란드가 독특해요. 네. 저도 이 연금 제도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서 많이 들여다봤는데 근로자 자신이 자기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또 의학적으로도 그게 증빙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두 개만 통과가 되면 특별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경찰만 우리나라도 군인, 경찰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나도 사회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한 직군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억지로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 내 노후는 좀 벌충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스스로 국가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득하면 핀란드는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사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던 적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인, 공무원, 교육직, 사학연금이죠. 예. 이 세 개가 직능연금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추세냐라고 했었을 때 좀 이쪽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송구하긴 합니다만 OECD 국가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 지금 보편적인 추세냐 하면요. 네. 직능별로 따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조금씩 줄이고 연금 제도를 단순화시켜서 하나로 통합하거나 한 두어 개 트랙으로 통합하는 것을 점점 유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직업에 대한 특별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렸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군인, 경찰, 소방관의 조기 퇴직 연금 규정을 또 삭제했어요. 그다음에 핀란드도 소방관, 경찰, 간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조기 은퇴 자격을 중단시키고 이분들도 끝까지 납부를 해야 그래야 남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금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요인은 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인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학원가라든가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100대 1에 준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경쟁률은 다시는 안 나오고요. 뭐 직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10대 1까지 떨어진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공무원 스스로도 우리가 이 박봉을 감냈던 이유는 적어도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는 보장됐던 것인데 예. 지금 공무원 연금도 계속 개편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공무원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반은 체념하신 분도 많아요. 이런 추세로 가다간 우리도 결국 국민연금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군에 대한 직업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통찰을 얻어보고자 질문을 여러 개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국민연금은요, 단순히 내가 납부한 걸 가지고 국가가 돈을 운영해서 그것까지 해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의 국민연금 제도, 그 제도의 목적성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 소득 재분배 기능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부자가 국민연금 금액 납부한 것의 금액의 일정 부분은 우리 차상위 소득계층을 비롯해서 서민들에게 그 돈이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는 것을 이번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OECD 국가 대부분이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돼서 노인들이 빈곤층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신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마지막 디딤돌로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단순히 뭐 얼마 내고 얼마 납부한다 요거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아니면 나이별로 어떻게 누굴 조금 더 줘야 되는 건 아닌지도 사실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저임금처럼 최저연금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해외 사례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 논의로 좀 미뤄두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설명하고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오늘 내용은 저희 송경제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